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시대 장애인 문화예술은 어떠한가 원탁 토론의 좌장을 맡은 박정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차례대로 자기소개하시지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이자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은숙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예술 나눔터 상임이사 이정현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문화적 경계를 지우고 예술 매체를 통해서 문화적 차이를 표현하고 예술로 사회와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제 유엔의 규정과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애인 문화예술에 있어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권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권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시선과 인식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접근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조용히 행동해야 하는 문화도 발달 장애인들에게는 도서관 활동을 제약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꿈의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장애 아동이 참여하고 싶으나 직접 주최 측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 여기 활동이 참여가 가능할까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이사님. 네, 저는 장애인들이 그 예술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활용하고 배우는 그 교육권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만나고 있는 이제 발달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 분들이 예술이라는 부분이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익히고 표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교육을 만약에 지원 사업으로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시간이 짧고 정해진 시간 안에 결과를 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장애인분들이랑 교육을 할 때 비장애인들이랑 사실 큰 차이가 없이 강사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되면서 교육권이 굉장히 취약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향유권과 교육권이 이제 맞닿아 있고 사실은 원인과 결과를 이제 뜻하는 어떤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교육 부분이 취약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 향유권이 취약한 것도 문제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의 어떤 문화예술권이 결국에는 접근권이 가장 문제라는 것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학습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권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말은 장애인이 오지 말라라고 적극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오면은 어머니 저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들의 학습권은 실제 공교육에서도 심각하게 학습권이 침해받았는데요.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습권을 위한 교육청의 배려는 뭐가 있었을까요, 어머니? 저의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인데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3주에 한 번 5일간 등교를 하고, 등교를 하지 않는 2주 동안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에는 특수반에서 특수교사가 올려주시는 영상을 보고 그 수준에 맞는 과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각 과목 온라인 수업에 다 들어가서 때마다 출석을 하고 아이가 할 수 있는 선에 하나요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들은 대면 교육이 필수적인데요.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은 장애 학생들, 특히 발달 장애 아동들에게는 학습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되고, 양육자가 과제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과제를 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이 효과가 미미하다 보니까 사실상 교육은 사설 치료실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생각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학령기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교육 학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학령기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으려면 부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학교에서는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과목에 장애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특수학교 교사 외에도 보조교사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천시 초중고 학교 수가 총 125개이고 그중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수는 94개입니다. 하지만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보조원 인건비 지원은 18개교만 지원하고 있어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문화예술 과목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수학급이 있는 각 학교에 보조교사 지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사님한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성인 장애인들을 오랫동안 도예라든지 미술적인 어떤 교육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성인 장애인 분들의 학습권은 어떠할까요? 최근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등이 노력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부천시는 성인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갈 만한 곳이 있나요? 저희 통해나에 가끔 전화로 문의를 주시기도 하는데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시각장애인 분께서 저희가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전시를 했던 걸 보고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금전적인 거나 이런 부분이 복지관 정도의 비용을 생각을 하고 오신 거죠. 근데 저희가 민간단체다 보니 사설 어떤 학원처럼 받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부담이 있어야 됐고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결국 한 6개월 후에 제가 이제 공모원 사업에 열심히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결국 그때는 그분들이 다른 어떤 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계셔서 시간이 맞지 않았고 그래서 또 참여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인 장애인 분들이 만약에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셨을 때 경제적으로 본인이 여유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지원이라던가 공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부천시에는 부천시 장애인 회관, 부천시 장애인 자립센터,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천시 장애인 인권센터 등 이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동아리 형태로 실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고 있으나 본인들이 그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은 참여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라던가 이런 곳에 이제 문의를 하거나 그러면 개업별로 만약에 문화예술을 하게 되면 사실 비용이 비싸다 보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단가의 말씀을 하셨는데 학령기나 성인장애인이나 문화예술 교육을 장애인이 받으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으려면 드는 비용이 일반인에 비해 얼마나 부담인지 아까 발제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0분에 5만 5천 원 정도의 단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어떤 조건에서 제가 정보화 교육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반 대국민들 중에 정보화 교육, 정보적인 어떤 디지털 기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 장애인 전반적으로 접근을 요청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보화 사업은 강제적으로 60시간을 신청해서 그 시간 동안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국가가 아예 바우처를 요청하는 약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예술도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를 다지는 데 드는 동안 모든 드는 비용을 부모에게 다 부모나 당사자에게 모두 자부담으로 40분 5만 5천 원을 한다고 한다면 기술을 익히는 기본적인 시간까지 도달하는데 일반인에 비해서 엄청난 차별의 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금액을 국가가 공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바우처나 시간 지원 등의 어떤 비율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들은 각 학교들마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변수들이 좀 달라서 제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원천적으로 장애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치료의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무조건 의료보험적인 어떤 혜택으로 관련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뭐 리스페달이라든지 항정신성 여러 가지 약품들에 대한 어떤 비용 지원만큼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교육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 특히나 특수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학급비 비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특수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지원했던 보조 관련 물감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알고 싶다고 했지만 따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다는 답변만을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원천적으로 사교육에 있어서 문화예술 교육을 모두 담당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도 제가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장애인 권리 협약의 통합과 차별, 그리고 차별에 있어서 구체적인 간접적 차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분 치료하는데 55,000원 이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네. 소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은 학습적인 효과보다는 치료의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 예술 활동을 하면서 대근육이나 잘 쓰지 못하는 소근육 등이 많이 발달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비용이 높다 보니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치료실을 다니는데요. 그 비용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도 부천이랑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45,000원에서 5만 원, 55,000원 이 정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높은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줄이고 싶지만 이것을 좀 치료를 줄이면 아이가 퇴행을 하거나 발달하던 소근육이나 대근육이 발달을 잘 못해요. 아니면 그 근육 같은 경우에는 굳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워도 치료를 줄일 수가 없는 현실인데, 이 매월 감당해야 하는 치료비 때문에 미래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가정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님도.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 이제 개인 레슨 받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비장애인들이 만약에 문화예술에서 회기당 5만 원 만약에 정도 주고 레슨을 받는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받으면 굉장히 기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엔 스스로 뭔가 활동을 한다고 할 텐데, 사실 비장애인들한테는 이게 그냥 1년, 2년 그냥 횟수 뭐 50회, 100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뭔가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너무 필요한데, 이거를 5만 원을 만약에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 부모님이 사실은 경제적인 활동이 어려운 만약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 평생 그거를 감수를 해야 한다면 정말 금액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제가 만나고 있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사실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언어 치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술 치료, 다양한 치료들을 성인이 돼서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치료적인 접근은 사실은 아주 아동기 때 막 급한 마음에 모락도 할 때면 사실 좀 하시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가 돼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좀 그 초등학교 때보다는 조금 많이 컸다 하게 되면 사실 첫 번째 끊기는 게 예술적인 거를 많이 줄이게 되시고,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정서 지원이 필요하니까 다시 또 문화 예술을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접근이, 아이들이 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접근에 어려움을 가지시고 비용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이사님 말씀대로 학령기 교육을 설명해 주신 우리 권숙 선생님하고 이정현 이사님 두 분 다 평생학습에 관련된 어떤 상황, 전반적인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문화예술을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이미 249만을 넘어서고 있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장애인 인구는 4,500만 인구 중에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인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문 문화예술 교육 인력 자체도 사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많은 엄마들이나 많은 장애인 가족들은 아이홈티라든지 이런 민간에서 만드는 중개 사이트에서 선생님들을 구하느라고 눈에 혈안이 되어 있고, 좋은 선생님들은 시간을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2시 반에 학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친구들의 시간들이 한정되어 있고, 또 성인 친구들은 아이홈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도 구체적으로 힘든 장애인들과의 문화예술 교육 활동은 같은 단가를 받고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장애인 전문문화예술 교육 인력 자체가 부재한 부분에서 벌어지는 부분이고, 민간 자격 소지자들에게 모든 장애 부모들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은 장애인 인권 그 자체로서도 척박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나마 부모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조금 있는 가족들은 문화예술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지만, 정말 치료적인 어떤 형태로라도 문화예술 접근이 필요해야 되는 그 자체 시스템과 매칭을 해야 되는 인력 자체가 없는 가정들이 수두룩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적인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매칭해주는 코디네이터가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지역문화재단에서 향후에 반드시 하여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의무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아동 청소년 성인이 있는 경우에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전문교육인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일정하게 쿼터제라도 해서 각 학교가 장애인을 위해서 몇 시간 이상은 반드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뭘 해라라고 요청을 하려면 관련 전문 교육인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인이 없는 문제는 단가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혹시 자녀분 미술이나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분들의 자격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예, 저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다시 치료사 선생님한테 여쭤봤거든요. 예, 저희 아이 미술치료 선생님은 그 미술치료학과 석사 과정까지 마치신 분이고, 또 이렇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셨는데, 상담학 또는 심리학과 미술치료학과의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거나 졸업한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상당한 많은 시간을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하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도 공인 자격증을 실제로는 얻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격증의 어떤 형태로서 사설 치료실에 와서 프로그램 제공 비용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분들이 미술치료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우월한 지위를 나타내지만, 장애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사회복지사나 일반 실제 부딪히는 프로그램 이용 제공 인력들과 같은 수준의 경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그러한 어떤 능력을 배합할 수 있는 해외의 어떤 교육 인력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일반 교육 자격증을 가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인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해야지만 특수교사 자격증까지 줍니다. 그러면 일반 학교 교사 자격증도 있고 특수학교 자격증까지 있어서 자기 반의 장애 친구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친구를 잘 하는 경우에는 상당하게 국가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서의 어떤 명예로운 어떤 인권을 이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합 조정하는 굉장히 전문 인력으로서 인정받고 또 일반 교사들에게 특수교사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반 교육은 따로, 일반 교사는 교대에 나와서 가져야 하고, 특수교육은 특수교육학과가 있는 단국대, 이화여대, 다사렛대학교 이런 대학교에서 학사 졸업을 통해서 자격검정을 별도로 거치기 때문에 궁극적인 어떤 교착점이 부족하고 일반 학교 교육과정을 이해하면서 하지 못하다 보니 일반 학교에서는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선생님은 일반 학교 선생님의
단임반에 종속되어 있는 이런 보조인적 지위로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당연히 국어, 영어, 수학처럼 힘든 과목을 할 때 도움반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시간에 문화예술 교육을 갖다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인으로 거듭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쉽지 않다고 한다면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하여 이것을 이제 지원해주는 인력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기본법상 함께 끌어안는 법제적 총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이런 직업 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 민간 자격증은 앞에 제가 발제한 대로 자격 수여 기관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은 인간 어떤 기관들의 자격증이 대부분이고 문화체육관광부 공인민간 자격증 역시 종이접기협회라든지 언어문화연구원 같은 곳을 제외하면 구체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가 활동된 자격증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교육으로서 공교육이 해주지 못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받아야 하는 곳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상 문화예술교육사인데요. 이 자격증은 오직 일반인을 대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권에 있어 최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스포츠도 국가가 문화예술 교육사 이렇게 한 개만 두지 않고 생활체육 지도자, 전문체육 지도자, 장애인 체육 지도자 이렇게 자격증을 세 개로 분류해서 장애인 체육 지도자들은 장애인들의 특성을 이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권 선생님부터. 네. 저는 장애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높고 미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은 분들이 장애자들에게 문화예술을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을 많이 접해서 장애인들이 꼭 치료실이 아니더라도 나의 집에서 가까운 비장애인들이 다니는 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기관에 전화해서 우리 아이 장애가 있는데 보내도 될까요? 라는 그런 자괴감 느끼는 질문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과 어울릴 수 있는 기관들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역에서는 지역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것들을 장애인들을 많이 접함으로써 장애인 인식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는 문화예술 기관을 운영하는 자들에게 장애인이 이용하든 비장애인이 이용하든 장애인 인식 개선이나 장애 이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장애인의 어떤 학습권과 향유권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밑에는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 시설의 어떤 부족, 교육 시장에서의 부적절한 단가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원천적으로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표준 도구가 개발되지 않고 강사에게만 그동안 의존해온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일반 학교, 특수학교에서는 6명 장애인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 1명이 고군분투하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한 친구는 중증 장애인이라 화장실을 도와줘야 되는 친구도 있고 그 사이에 나머지 친구들을 여러 가지 약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과 함께 논의되어야 되는 것이 문화예술 인력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인의 참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부천 문화재단에도 아까 물어는 봤는데 부천의 예술인 인구에 대해서 올해부터 실태 조사를 이제 시작하셨다고는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장애인 예술인이 얼마나 되는지 예술인을 얼마나 수요가 되고 싶은 장애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수요 조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이스와 같이 각 지역마다 장애인 등록 인구에 대한 이해가 실태 조사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밖에 우리 이제 그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권과 관련해서 우리 이사님 말씀 해주시죠. 예. 먼저 이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 기관이 있거나
문화예술 전문 기관은 전무한 상태고요. 대부분 그 장애 아이들을 만나는 강사들한테 온전히 그런 어떤 뭐 부담이 되거나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화예술을 할 때 그 목표를 정하거나 어떤 그런 목표에 대한 어떤 표준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의 수가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하게 넓게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예술인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장애가 사실은 영역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신체 장애인과 사실은 뭐 발달 장애인 분들이라던가 이런 두 부분, 또 정신 장애인 분들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도 엄청 차이가 큰데, 그거를 그냥 장애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지 않고 그런 문화예술을 하게 될 때 제가 장애가 있는데 라고 할 때 무슨 장애라고 질문을 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여러 어떤 상황에 따른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각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전달도 하기 전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부담이 가르치는 어떤 강사라던가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에 온전히 다 그 부담이 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권이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존에 예술을 하고 있는 분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그런 공식적인 어떤 교육의 그 표준 도구가 개발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까 코디네이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내가 이런 교육을 원할 때 연결을 해주고 그런 걸 해주는 그런 중간 다리가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가 나 우리 아이가 이런 것이 있고 이거를 다 설득을 해서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소비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간에 어떤 연결을 해주는 것과 교육을 원할 때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서도 문화예술이라고 하는데도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교육권을 사실은 박탈당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박탈되는 이유가 그 기관에서 개인이 감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짜 조례라던가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문화예술 교육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얘기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는 이 교육 제공 인력이, 우수한 교육 제공 인력들이 많이 여기에 오려면 국가가 그만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들이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을 제공할 때 그 이력들을 관리해주고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도 함께 지원돼야지만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이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서 교육 인력과 또 그리고 이 관련 보조인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매칭 시스템, 그리고 장애인들의 어떤 상황들을 모두 정리할 수 있는 나이스와 같은 그런 표준 도구,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시 여기 노후되어야 되고,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그림들이 모두 그려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장애인 문화예술의 영역을, 장애인 문화예술을 아르브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불어입니다. 약간 거칠지만 순수한 예술이란 뜻인데요. 이런 자르브리의 어떤 세계에서 우리가 장애인들의 어떤 표현에서 신선한 충격이라든지 원색미술이라고 하는 어떤 장애인들만의 감각으로 가공되지 않은 구체적인 아르브리의 세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는 다듬어지지 않는 순수 예술, 틀이 없는 정도, 없는 예술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님. 저는 현장에서 특히 자폐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현장에서 막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흙 작업을 하거나 그림 작업을 할 때 정말 그 거칠지만 굉장히 원색적인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예술가로서 한편으로는 그런 자기 색깔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부러울 때도 가끔은 있고요. 그래서 자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예술가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아마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애인 문화예술이 일반인의 어떤 문화예술과 좀 특징이 있어서 보다 그들의 목소리를 좀 경청해야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과 비장애인의 문화예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인데 그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문화예술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특징을 찾는다면 비장애인에 비해서 기술을 익히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사님. 그 부분에 저도 완전 동의하고 있고요. 이제 문화예술 중에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술이란 부분이 기본적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흙으로 뭔가 만들 때 기술적으로 익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사실은 이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게 지적인 어떤 발달의 문제라던가 신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배우는데 좀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드리면 저희가 이제 통해나에서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소근육이 굉장히 약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해보셨던 이제 흙가래라고 해서 흙을 길게 밀어가지고 화분을 만드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 붙는 거 자체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미는데 1년. 그리고 이게 올리는 거는 한 1년. 근데 붙이는 거 안 돼서 이렇게 들면 다 떨어져요.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3년을 했으니까 화분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듬는 거 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그 판도 밀고 뭔가 거기 문양도 찍어서 공모전에 전시도 내고 지금 5년째 하니까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에 대한 이야기의 중점에 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좀 그들을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속도에 그들을 강제로 맡기지 말고 그들에게 적합한 도구, 즉 예술의 도구나 의사소통의 도구를 우리는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용, 즉 똘레랑스고요. 이것은 개인 간의 어떤 눈맞춤으로 매번 개별에게 모두 다 맡길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체계적으로 좋은 도구를 연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사회가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들의 표현을 지지해주는 노력은 구체적으로 오케스트라나 장애인 미술이 상품화되는 모습으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들의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익숙하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모든 일상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가정보육을 주로 하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는데 아이들이 이제 기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관에 가는 순간부터 비장애인과의 분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그나마 초등학교부터는 국어 수학 정도의 교과만 특수반에서 하고 나머지 교과는 이제 비장애 아동이 있는 원반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목이 늘어나면서 이제 어려운 과목들, 과학이나 뭐 영어 이런 과목들까지도 이제 특수반에 내려가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분리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거의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사회에서 계속 보여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비장애인들이 공감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문화예술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완전 또 공감하는 왜냐면 저도 그냥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해진다는 건 사실은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노출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통해나에서 이제
그 장애인 친구들이랑 같이 뭐 전시도 하고 뭐 외부 활동할 때 나가고 하면 처음에는 이 친구는 발달장애인 몇 급, 지적장애 몇 급 누구누구 어느 동에 살아요라고 정도만 얘기하고 통해나에서 하는 친구예요라고 했다가 한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누구 만약에 정연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우리 지난번에 그 친구 어느 동네에서 봤어요라고 하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노출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지역적인 활동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애인분들은 만약에 비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살면서 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일적으로나 뭐로나 이런 것도 만날 수 있겠지만 사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만나는 그 동네가 사실은 많이 익숙해져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노출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그게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그 뭐 발달장애 친구가 그린 그림으로 만드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당연히 어떤 특수 교육을 통해서 집중적인 어떤 교육도 필요하지만 통합적으로 그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과 비장애 분들이 함께 모여서 문화예술 안에서 자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저는 그 시스템이 준비가 된다면 충분히 서로 익숙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 내의 어떤 고용과 이런 것들로 바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먼 부산에 있는 사람보다는 부천에 있는 카페의 사장님이 보다 발달장애인 친구의 어떤 직무를 개발해 줄 수 있는 가장 친화력을 가질 것이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들 직무 개발은 현재의 어떤 일반인들의 보조에 불과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해당 사회에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어떤 자리를 줄 것인지 그리고 그들 직무는 부천에 있는 친구들은 주로 뭘 많이 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할 때 보다 좋은 고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같은 경우 역시 독립된 작가로서 장애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아르부리의 세계에 우리가 모두 접근할 수 있게 한다면 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분은 아르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아까도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다를 뿐이고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는 똑같이 존엄하고 그들의 권리도 소중하게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애인과 연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같이 활동하며 그러면서 제도나 법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사님.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통해나가 처음에 이제 발달장애인 청소년들과 함께 그 도예 보조 강사를 사실 꿈꾸면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친구들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런 공공 영역에 이제 보조 강사로 데리고 가는 것도 한 진짜 몇 년 동안 그 선생님을 설득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실행을 좀 해보려고 한다라고 함께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자격 요건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격증이 있나요? 수료증을 받았나요? 이런 역할 물어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기관에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그 보조 강사비를 주는 거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강사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들어가면 그쪽에서 경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장애인 친구가 하는 건 좋은데 능력이 되게 실제 자격증을 따야 하고 이런 어떤 조건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경험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진짜 사회적인 어떤 그런 편견이나 그 조례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되지 않으면 그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는 지급이 되지 않고 저희 쪽에서 하는 경우로 진행이 됐었었고 그 다음에 활발해지기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장애인들이 그 작가가 되거나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하게 됐을 때 그 시간 대비 너무 빠른 결과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많이들 경험하시겠지만 어떤 지원 사업이나 공공 사업 자체가 10년, 20년으로 마을 전체를 만드는 사업들은 좀 길게 나오지만 어떤 개인의 어떤 한 영역을 긴 호흡을 가지고 가지 않다 보니 그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지원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꼭 조례나 이런 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문화예술 쪽에서 장애인들이 뭔가 역할을 가지고 그 기회를 가지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사님 말씀대로 경쟁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는 어떤 행위로서 일어났던 문화예술 시장의 어떤 법칙들은 장애인 문화예술 시장에는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의 2항에 해당되는 간접차별이므로 지양되어야 하고, 만일에 해당 사업이 발견되면 그 사업에서는 평가 기준을 보다 장애인들에게 부합하게 유연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어떤 우리 논의할 내용인데요. 코로나19로 장애인의 어떤 문화예술 접근권이 더 심각하게 더 위기가 생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국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금지되면서 장애인들은 더욱더 너무 외롭고 쓸쓸해졌습니다. 일반인보다 문화예술 의존도가 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이런 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면서 장애인 시청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어떤 조치 기준이 충분히 코로나19 때 지켜지지도 않았고, 해당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는 답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들은 쓸쓸하고 심심하며 행복 추구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심리적인 장애를 넘어서서 일부 장애인 가족들은 자살로 이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는 지양되어야 되지만 소규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앞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장애인들은 비대면 교육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그렇지만 문화예술 활동 역시 그런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개월간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해서 많은 복지관에서 그나마 사설 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곳들이 수개월간 휴관을 해서 장애인들이 집에서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들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활동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용 문제나 이런 안전의 문제로 장애인들의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장애인들이 활동하듯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할 수 있는 소규모 행사나 교육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님. 네, 2020년이 되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통연화에서는 가장 크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공공지원 사업으로 장애인분들과 하는 예술교육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원래 5월 달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지고 그냥 무제한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공공에서 지원이 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한마디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통해나에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후원과 완전 민간 영역에서 진행이 되는 소규모 수업은 맨 처음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을 때는 한 달 정도는 모두 쉬었었지만 그 다음에는 모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공공에서 그나마 금액적으로 지원을 받고 저렴하게 하던 치료라던가 그런 공공에서 그 단체로 하던 수업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학교를 가지 않을 때 온전히 지금 학부모가 아이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 뭔가 활동을 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다시 시작을 하셔서 지금 계속 꾸준히 오고 계시고, 그나마 대면으로 만나서 소통하고 이 시간이 그나마 숨통이 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문의가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나가거나 그런 원래 이제 본인들이 그 향유를 하셨던 것들을 나가지 못하면서 개인적으로 공방이라는 어떤 저희 도예를 하는 곳에 문의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얼마냐. 뭐 사람들이 더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뭐 무조건 진행을 하고 있진 않은 상황이라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시기가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한 나라에서 장애인 법제에 처한 환경을 보면 그 나라의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 정도, 즉 복지 척도를 볼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문화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공공영역에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여러 양성 시책을 수행해 왔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정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일반인을 중심으로 문화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해 온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같이 얻을 수 없는 사회적 관계들로 인해 코로나19의 어떤 고립을 심각하게 더욱 느끼고 있고 일하지 못해서 빈곤한 수많은 경우 중에 문화예술 직무는 아예 가질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비가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그대로 두기에는 아르부리의 세계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같이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이 국가에게 일정하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에 대한 방어적 이념으로 출발하는 자유권과는 구별되는 구체적인 청구권입니다. 국민에게 적합하게 내려줘야 되는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민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적 권리로 인정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권리는 주관적인 공권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추세이므로 그 해당 문화 향유권을 느껴야 하는 장애인이 이해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적으로 입법화되어야 됩니다. 장애인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자나 보조자가 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권리,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상호적인 권리를 수용하기 위해서 현행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턱없이 부족하고 전면 개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 인적 요소뿐만 아니라 물적 요소인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인증, 그리고 관리 감독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장애인 예술인지원법의 사업적 안착 등은 앞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흔히 장애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경우만 생각하고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가 세계 인구의 약 10%가 또 장애인인 점을 감안해 보면 장애인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용 축소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예술은 의료비의 연장에서 보았을 때 치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많아서 문화예술이 장애인들에게 해온 만큼의 의료비가 복지국가로서의 배려되면 결코 예산으로 헛된 지원은 아닐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기본권은 규범의 형식과 내용, 범위 등이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 성격을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사례별로 검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전면 개정이든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이든 또한 부천시가 그 자체로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든 공감과 인권의 존중을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부천시 장애인 관련 조례들은 몇 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과 향유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자체를 향상시키는 조례가 없고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서 관련 직업이 증가하는 점을 함께 비용 추계하여 검토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코로나19는 이미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질병 앞에 모든 사람의 목숨값이 똑같고 평등하며 장애 앞에도 모든 사람이 같다는 것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질병과 장애가 삶의 행복을 위해 약간의 불편을 가지긴 하지만 인권을 향해 누려야 하는 인간의 권리는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부천시 의회에서 코로나19 시대 장애인 문화예술은 안녕한가 토론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